구구지기 김도연의 책 읽는 다락방 팟캐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구지기 김도연의 책 읽는 다락방 팟캐스트, 이번 주 한 주 문을 열겠습니다. 벌써 3월이 됐어요. 시간이라는 게 아마 눈에 보인다면 손톱처럼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무심하게 잘 자라고 무심하게 참 잘 갑니다. 한 달 동안, 2월 한 달 동안 뭐 했나 생각을 했더니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벌써 구독자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300이라는 숫자 뭔가 좀 익숙하지요. 스파르타. 그래서 열심히 힘을 내서 더 해보겠노라 3월에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2월 19일 날 우리의 곁을 떠난 이탈리아의 작가 움베르토 에코의 책으로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아마 그런 기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구글의 컴퓨터가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둑 대결에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길 것이다, 아니면 아니다, 아직까지는 이세돌 구단이 더 우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딥러닝이라고 해서 어린아이처럼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본인이 계속 뇌가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컴퓨터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2060년쯤 되면 아마 인공지능의 컴퓨터가 인간을 더 뛰어넘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때쯤 됐을 때 인간과 인공지능 컴퓨터가 올림픽을 하는 거죠. 누구의 지능이 더 좋으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인간의 대표주자로 누구를 내보낼 수 있을까? 아마 움베르토 에코 정도가 아닐까. 근데 물론 그분이 아쉽게도 한 200년 살지 못하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정도로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의 최고치를 가진 분이 아닐까. 좀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우리에게는 소설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은 원래 소설가가 아니라 그 기호학자 그리고 그 미학자로 더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1932년 1월 5일 그리고 이탈리아 서북부의 피에몬테주 알렉산드라에서 태어났습니다. 1962년 토리노 대학교와 밀라노 대학교에서 미학 강의를 시작했고, 최초의 주요 저서인 열린 작품으로 현대 미학의 새로운 해석 방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분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후손이 맞습니다. 하나의 직업도 가지기 어려운데 이탈리아의 기호학자, 그리고 철학자, 역사학자, 미학자, 그리고 언어도 9개를 유창하게 했다고 합니다. 5개의 언어는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강의를 가능할 정도로 했다고 하니 그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감히 가늠하기도 좀 어렵네요. 움베르토 에코 같은 경우에는 소설가로 데뷔를 한 건 40살이 넘어서입니다. 여자친구가 한번 글을 써봐라 라고 해서 솔직히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재미있게 쓴 게 소설로 나왔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본인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었죠. 이런 움베르토 에코의 망언이 있어요. 본인은 여유가 있을 때, 좀 주말에 시간이 있을 때 소설을 쓴다. 나의 주업은 학자이지 소설가가 아니다. 그런데 냈다고 하면 주업으로 쓰는 사람들보다 더 잘 쓰고 인정을 받았으니 얼마나 허망한 노릇입니까? 움베르토 에코는 한국에서 특히 사랑받은 작가이지요. 장미의 이름, 푸코의 진자, 전설의 땅, 프라하의 묘지, 이런 작품을 썼는데 열린 책들에서 움베르토 에코의 특별 서적이 나왔어요.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발간되고 나서 절판됐던 그런 책들을 다 묶어서 낼 만큼 한국에서 유난히 사랑받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어,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다른 책은 뭐 3권으로 이루어졌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어렵기도 한데, 움베르토 에코의 그 생각, 그리고 블랙 유머를 좀 쉽게 읽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오늘 골라봤고요. 움베르토 에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공평하게 나눠 가진 것은 어리석음이다. 그 어리석음을 캐치하고 어떻게 글로 썼는지 제가 두 챕터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다시 얘기 나눌게요. 유명인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방법. 몇 달 전 뉴욕에 있을 때 일이다. 거리를 걷고 있는데 아주 낯익은 사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사내는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그의 이름이나 그를 알게 된 경위가 생각나지 않았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난 낯익은 얼굴은 마치 문맥을 벗어난 낱말처럼 혼동을 준다. 자기 나라에서 사귄 사람의 얼굴을 외국에서 마주친다든가 외국에서 알게 된 얼굴을 자기 나라에서 보게 되는 경우에 그런 혼동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그날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던 그 남자는 너무나 낯이 익은 사람이어서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인사를 건넨 다음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그는 움베르토, 요즘 어떻게 지내? 하면서 전에 얘기했던 그 일은 잘 처리되었어 라고 물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럴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하지? 못 본 척 할까?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 그는 아직은 길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지만 곧 내 쪽으로 눈길을 돌릴 참이었다. 차라리 내가 선수를 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먼저 인사를 건네자. 그의 목소리와 처음 나눈 몇 마디 얘기를 통해 그가 누군지를 다시 짐작해 보는 거야.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2발짝밖에 되지 않았다. 그를 향해 만면의 웃음을 머금고 손을 내밀려는 찰나 문득 그가 누구인지 생각이 났다. 그는 다름 아닌 앤서니 퀸이었다. 물론 우리는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나는 만면에 띠려던 미소와 악수하려고 내밀던 손을 재빨리 거두며 눈길을 허공으로 비끼며 그를 스쳐 지나갔다. 나중에 가서 그 일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나는 그때 내 행동이 아주 정상적인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찰턴 헤스턴을 보았는데 나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것이다. 그들의 얼굴은 우리 기억에 깊이 새겨져 있다. 스크린 속에 그들과 더불어 허다한 시간을 보낸 탓에 그들의 얼굴은 친척의 얼굴만큼이나 때로는 그 이상으로 친근한 느낌을 준다. 우리가 설령 매스컴 전문가로서 이미지의 현실적인 효과에 대해서 토론하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사이의 혼동, 그 혼동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고 해도 그런 증후군에서 결코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혼동보다 더 고약한 일이 생긴다는 데 있다. 미디어에 얼굴이 많이 팔린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은 일정 기간에 걸쳐 TV에 자주 출연했던 사람들이다. TV 스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나가면 남들이 알아볼 만큼 꽤 오랫동안 토크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사람들의 얘기다. 그들은 모두 불쾌했던 경험을 토로했는데 그 내용이 한결같다. 우리는 대체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는 사람과 마주치면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지도 않고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지도 않으며 그가 듣는 데서 그에 대해 큰 소리로 짓거리지도 않는다. 그것은 무례할 뿐만 아니라 도가 지나치면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어떤 술집에 온 손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친구의 새로 산 넥타이를 가리킬 때조차 손가락질 같은 건 안 할 사람들, 그런 점잖은 사람들이 잘 알려진 얼굴들에 대하면
완전히 딴판으로 행동한다. 대중에게 신기한 동물 취급을 당했다는 유명인들의 얘기는 이러하다. 담배 가게에서든 식료품점에서든 또는 기차를 타거나 레스토랑의 화장실에 갈 때든 그들이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친다. 너 봤지? 저거 아무개야. 아니 못 봤는데 확실해? 확실하다마다 분명히 아무개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한 이야기를 떠벌린다. 그 아무개가 자기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건만 마치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떠들어댄다. 이들은 미디어라는 가상세계에나 존재할 줄 알았던 주인공이 갑자기 현실 세계에 등장한 것을 보고 혼란을 느낀다. 그러나 그를 실제하는 인물로 선뜻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치 그가 여전히 가상세계 속에 속한다는 듯이 행동한다. 그가 자기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이나 잡지 속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자기들 멋대로 찌꺼리는 것이다. 그건 마치 내가 거리에서 만난 앤서니 퀸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하는 거나 다를 게 없다. 즉 앤서니 퀸의 멱살을 잡고 공중전화 부스로 끌고 간다. 그런 다음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소리친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 한번 맞춰봐. 바로 앤서니 퀸이야. 그런데 이자는 영화 속에서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꼭 진짜 사람 같아. 그리고 나서는 앤서니 퀸을 옆으로 밀쳐버리고 내가 하던 일로 돌아간다. 처음에 매스미디어는 우리로 하여금 가상세계를 현실로 믿게 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현실을 가상으로 여기게 한다. TV 화면이 현실을 많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영화처럼 되어간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는 몇몇 철학자의 주장과 비슷한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세계에는 오로지 우리만이 존재하며 우리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신이나 악마가 우리의 눈앞에 투사한 영화일 뿐이라고 말이다. 1989년 움베르토 에코. 아이스크림을 먹는 방법. 내가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장소들은 은색 뚜껑을 덮은 하얀 수레를 밀고 다니며 두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팔았다. 하나는 2솔도짜리 콘이었고 다른 하나는 4솔도짜리 아이스크림 비스킷이었다. 2솔도짜리 콘은 아이의 손으로 잡기에 딱 좋을 만큼 크기가 작았다. 아이스크림 장수는 특별한 주걱으로 통 속에 아이스크림을 벗어 콘에 담아주었다. 할머니는 콘의 윗부분만 먹고 뾰족한 손잡이 부분은 버리라고 이르곤 하셨다. 아이스크림 장수의 손이 그 뾰족한 부분에 닿았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나는 그 부분이 가장 맛있고 바삭바삭해서 할머니께는 버렸다고 말하고 몰래 먹곤 했다. 4솔도짜리 아이스크림 비스킷은 은색의 특별한 기계로 만들었다. 원통형 아이스크림의 양 단면에 비스킷을 한쪽씩 대고 누르는 기계였다. 그것을 먹을 때에는 우선 혀끝을 비스킷 사이에 틈새로 밀어넣어 아이스크림을 빨아먹은 다음 비스킷이 달콤한 음료에 적신 것처럼 말랑말랑해지면 본격적으로 베어 먹곤 했다. 할머니는 아이스크림 비스킷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일러주지 않으셨다. 이론적으로 보면 아이스크림 비스킷은 상인의 손을 거치지 않고 오로지 기계로만 만들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상인이 그것을 우리에게 건네줄 때 손으로 잡기 때문에 콘의 경우와 다를 게 없었다. 다만 상인의 손때가 묻은 자리를 분명하게 가려낼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면 달랐다. 내 또래의 아이들 중에는 4솔도짜리 비스킷 아이스크림 1개를 사기보다 2솔도짜리 콘 2개를 사는 아이들이 더러 있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무척 부러워하면서 홀린 듯이 바라보곤 했다. 그 특별한 아이들은 자랑스럽게 아이스크림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능숙하게 움직여 좌우의 아이스크림을 번갈아 핥곤 했다. 내가 보기엔 너무나 호사스럽고 샘나는 의식이었다. 그래서 내게도 그런 의식을 거행할 권리를 달라고 틈만 나면 집안 어른들에게 졸랐으나 괜한 헛수고였다. 어른들의 태도는 완고했다.
4솔도짜리 하나라면 사주겠지만 2솔도짜리 2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였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한가? 내가 보기에는 수학이든 경제학이든 영양학이든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른들의 거절은 정당화될 수가 없었다. 외생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콘의 뾰족한 부분을 먹지 않고 버리기만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 어른들이 내세운 이유는 이러했다. 2손에 든 아이스크림을 번갈아 가며 할느라고 정신을 팔다 보면 돌부리에 채이거나 도로의 울퉁불퉁한 곳에 발이 걸려 넘어질 염려가 있다는 거였다. 속이 너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거짓말이라서 오히려 어른들이 딱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 막연하게나마 지극히 교육적인 어떤 동기가 있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린 나로서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소비를 미덕으로 아는 사회의 구성원이자 희생자가 되고 보니 지금은 고인이 된 집안 어른들의 태도가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4솔도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대신 2솔도짜리 2개를 먹는 것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낭비가 아니지만 상징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낭비다. 2개의 아이스크림은 과잉을 의미한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원했던 것이다. 또 2개의 아이스크림을 동시에 먹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모독하고 거짓된 특권과 허구적인 부를 과시하는 염치 없는 행동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어른들은 내 부탁을 거절했던 것이다. 결국 아이스크림을 2손에 하나씩 들고 먹는 것은 버릇없는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었던 셈이다. 그런 아이들은 사과 껍질과 속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피노키오처럼 벌을 받아 마땅했다. 또 자식들에게 그런 졸부근성을 키워준 부모들은 어리석은 거칠애와 허세와 거드름을 가르침으로써 자식들을 오늘날 우리가 공항에서 보는 것처럼 리미니 해변의 행상에서 산 가짜 구찌 가방을 들고 이코노미 클래스의 화물 등록대 앞에 서 있는 자들로 키운 것이다. 오늘날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고리타분한 훈계로 들릴지도 모른다. 합성세제를 사면 끼워주는 손목시계에서 주간지를 1년간 정기 구독하겠다고 신청하면 더 물어주는 자명종 라디오에 이르기까지 늘 더 많은 것을 약속하면서 어른들마저 버릇없는 아이들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아닌가? 어린 시절에 내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양손잡이 먹보의 부모처럼 소비사회는 더 많은 것을 주는 척하지만 실은 사솔도를 받고 사솔도 가치의 물건을 줄 뿐이다. 사람들은 오래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버리고 오토리버스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라디오 카세트를 새로 산다. 하지만 영문을 알 수 없는 결함 때문에 그 경이로운 신제품은 1년을 가지 못한다. 또 당신의 새 자동차는 가죽 시트와 실내에서 조절할 수 있는 사이드 미러와 고급 목재로 된 계기판을 자랑하지만 그 수명은 그 이름도 찬란한 피아트 500에 훨씬 못 미친다. 피아트 500은 고장이 났을 경우에도 발로 냅다 걷어차면 다시 시동이 걸릴 만큼 수명이 길다. 옛날의 도덕은 우리 모두가 스파르타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오늘날의 도덕은 우리 모두가 시바리스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움베르토 에코 특유의 그 블랙 유머가 살아있었습니다. 이 글을 썼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정도, 30년은 안 됐네요. 한 27년 정도 전인데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들어서 좀 변화된 게 쇼핑을 하지 않고 미니멀하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서점에 가서도 보면 베스트셀러 목록에 심플하게 사는 법, 정리하는 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이게 좀 한계치에 다다른 것 같아요. 물건을 많이 가진다고 결국 행복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는 그 소유에서 그 경험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umberto 에코의 글을 읽어봤는데 좀 그래도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umberto 에코는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단한 독서광이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백과사전을 수없이 읽었다는데요. 기억의 천재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방대한 기억술사입니다. 그러네요. umberto 에코가 도서관인 그리고 책을 굉장히 좋아한 이유는 그 인류가 만들 수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완벽한 것이 책이다. 더 이상 좋은 물건을 내놓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의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난쟁이지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쟁이다. 우리는 작지만 때론 거인보다 더 먼 곳을 내다보기도 한다. umberto 에코에게는 본인의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책이었던 것 같아요. umberto 에코와 대적할 만한 책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탑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바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입니다. 이 분은요, 아르헨티나의 작가이죠. 많은 분들이 책을 읽어보셨을 텐데, umberto 에코가 쓴 책 장미의 이름에 수도원에서 그 살인사건의 그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나오는 게 바로 호르헤 그 수도사인데, 이 보르헤스의 이름에서 따왔다라고 해요. 잠깐 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와 umberto 에코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 두 사람 다 책을 굉장히 좋아했고 도서관을 사랑했죠. 그리고 굉장히 기억력이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umberto 에코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르헤스를 질투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보르헤스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의 국립도서관 관장을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다가 유전병이 원래 있었는데 그 유전병의 영향 때문인지 맹인이 됩니다. 장님이 되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있고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을 읽을 수 없는 맹인이 된다. 이 또한 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어떻게 보면은 소설로 쓴다면 블랙 유머죠. umberto 에코가 장미의 이름에서 쓴 이 수도원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된 이 분도 아까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식의 경박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연쇄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장미의 이름은요, 3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그렇게 수월하게 읽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읽다 보면 그냥 단순한 추리, 살인사건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프랜시스 베이컨의 경험주의, 그리고 에코 자신의 해박한 인류학적 지식, 이런 게 녹아져 있어서 가끔은 읽으면서 읽기도 어려운 이런 책을 어떻게 썼을까 좀 감탄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 책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읽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책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을 좀 많이 먹어요. 읽기도 어려운데 쓴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요거는 좀 읽는 건 그나마 좀 쉽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10장도 읽고 20장도 읽고 가끔은 안 읽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나중에 추천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보르헤스의 책 중에 영웅과 배신자에 관한 논고, 그 전집 2권 픽션들 중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 소설답지 않게 각주까지 달려있고 마치 역사 보고서를 보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 umberto 에코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보르헤스의 책도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보르헤스의 책을 읽다가 여러 번 좀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도 도둑들이나 픽션들을 놓았던 책들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움베르토 에코처럼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 도서관에 있으면 천국이겠지요. 움베르토 에코가 죽고 나서 누군가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에코가 천국에 간다면 어떤 곳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곳은 끝없는 도서관이 아닐까. 그곳에 보르헤스가 먼저 도착했을 것 같다. 참, 그렇죠. 지옥이라면 책이 한 권도 없는 곳이 그에게는 지옥이겠네요. 움베르토 에코가 한국의 언론사와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돈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지적인 부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이탈리아의 전 총리였던 베를루스코니보다 내가 더 부자다. 내가 보기에는 TV는 지적인 빈자를 돕고 있다. 반대로 인터넷은 지적인 부자를 돕고 있다. TV는 오지에 사는 이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지만 지적인 부자들에게는 바보 상자에 불과하다. 음악회에 갈 수도 있고 도서관에 갈 수 있는데 뭐하러 문화적 경험을 TV를 보면서 바보가 되어가면서 대신하고 있냐. 반면에 인터넷은 지적인 부자들을 도와주는 도구이다. 나만 해도 정보의 검색이나 여러 차원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진위를 그리고 가치를 분별할 자산을 갖지 못하는 지적인 빈자들에게는 오히려 인터넷이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이럴 때 인터넷은 위험하다. 특히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 그리고 이북으로 책을 내는 것은 더욱더 문제다. 종이책과 달리 여과장치가 없다.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것은 선별과 여과의 긴 과정이다. 특히 쓰레기 정보를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 빈자들에게는 이 폐해가 더 크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의 역설이다. 네,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많은데 오히려 그거를 진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책을 통해서 하라는 거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참, 움베르토 에코처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만약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아쉬운 게 무엇이냐 그러면 도서관에 뭐 아직 못 읽은 책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통장에 돈을 아직 다 못 썼는데 이러지는 않았겠죠. 움베르토 에코가 그 1990년대 후반에 자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 죽음에 대해서 쓴 글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가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글을 썼는데요. 그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죽음에 담담하게 대비하는 방법. 나의 이런 주장이 나만의 독특한 생각인지 아닌지 확실치는 않지만 죽음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것은 인간의 주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가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식으로 제기된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여러 통계가 입증하듯이 죽음은 결코 비신앙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많은 신앙인들 역시 죽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그들은 사후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죽기 전의 삶이 무척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놓아버리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들은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가능하면 나중에 가기를 바란다. 죽기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으려면 우선 인간은 모두 죽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말하기는 쉽다. 죽는 게 내가 아니고 소크라테스라면.
그러나 바로 나 자신의 문제가 되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지금은 내가 여기에 있지만 얼마 후에는 더 이상 여기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아주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최근에 크리톤이라는 걱정 많은 제자 하나가 내게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죽음에 제대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이렇게 답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바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지. 크리톤이 얼떨떨해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가 말귀를 알아듣도록 이렇게 설명했다. 생각해보게. 만일 자네가 이승을 떠나려는 순간에 젊고 매력적인 남녀들이 나이트클럽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즐기며 지혜로운 과학자들이 우주의 마지막 신비를 밝혀내며 청렴 결백한 정치가들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신문과 텔레비전은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을 유일하게 삼으며 건전한 기업가들은 마셔도 좋을 만큼 맑은 시냇물과 푸르른 숲풀이 우거진 산과 오존층의 보호를 받는 청명한 하늘과 단비를 뿌려주는 솜털 구름으로 이루어진 자연을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네가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미련 없이 죽음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겠는가? 자네가 이승을 떠나려던 참에 그렇게 멋진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견딜 수 없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게. 자네가 이 눈물의 골짜기를 곧 떠나게 되리라고 느낄 때 인간 50억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이 온통 바보들로 가득 차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 경우를 말일세. 즉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연놈들도 바보고 우주의 신비를 풀었다고 믿는 과학자들도 바보고 우리 사회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가들도 바보고 우리의 신문을 쓸모없는 기사와 하찮은 가십으로 채우는 기자들도 바보고 지구를 파괴하는 탐욕스런 기업가들도 다 바보라고 말일세. 그렇다면 이승을 떠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자네는 매우 만족해서 마음 놓고 이 바보들의 골짜기를 떠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자 크리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런 생각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일찍 하면 안 되네. 20살이나 30살쯤에 그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바보나 하는 짓일세. 그래서는 절대로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네. 서두르면 안 되지. 우선은 남들이 자기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그러다가 40살쯤에 미심쩍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품고 50에서 60살 사이에 이제까지의 생각을 수정한 다음 100살에서야 하늘의 부름을 받고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 확신에 도달하면 되는 걸세. 다만 명심할 것이 있네. 우리 주위에 있는 50억의 사람들을 모두 바보라고 확신하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고 사려 깊은 노력의 결과라는 것일세. 귀골이 코걸이 달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껄렁대는 날라리들은 꿈도 못 꿀 일이지. 재능도 있어야 하고 땀도 흘려야 하는 게야.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되네. 조급하게 굴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야 해. 시간에 딱 맞추어 담담하게 죽을 수 있게 말이야. 하지만 죽기 전날까지는 이 세상의 바보가 아닌 존재,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존재가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해야 하네. 그러다가 적절한 순간에 미리 하면 안 되고 그 사람 역시 바보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일세.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담담하게 죽을 수 있는 걸세. 그러한 지혜를 얻는 방법은 보편적인 사상을 조금씩 공부해가면서 세태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피고 미디어의 정보와 자신만만한 예술가들의 주장과 제멋에 취한 정치가들의 발언과 비평가들의 난해한 논증을 매일매일 분석하고 카리스마적인 영웅들의 제안과 호소와 이미지와 외양을 연구하는 것일세. 그래야만 결국 그자들 모두가 바보라는 놀라운 계시를 얻게 될 테니까. 그러고 나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 견딜 수 없는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하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이치에 맞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든가 어떤 책이 다른 책보다 낫다라든가
어떤 지도자는 진실로 공동선을 추구한다라는 생각은 어떻게든 고집해야 하네. 남들은 하나같이 다 바보라는 믿음을 거부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인간적인 본성일세. 그렇지 않다면 인생을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크리토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선생님께서 혹시 바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 말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 자네 벌써 죽을 때가 되어가는구만. 움베르토 에코는 정말 역설적이게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그냥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가끔 제가 그 사람들하고 미팅을 하고 그럴 때 정말 미팅을 잘하는 사람, 강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모르는 게 나만 모르는 건지 모른다고 말했을 때 창피한 건 아닌지 이게 일반 상식인지 이 분간을 잘 못하는데 상식이 많은 분들, 경험이 많은 분들은 모른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움베르토 에코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는 깨달음이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가를 알아가는 과정을 또 깨우치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또 역설을 또 느껴봅니다. 흘러간다 바람을 타고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 시린 마음 가녀린 손끝 옷깃을 세우고 흘러간다 그래도 우리가 사랑했던 작가를 떠나보낸다는 건 좀 아쉬운 일입니다. 떠남이 있으면 찾아옴이 다시 또 있겠지요. 3월에는 멀리 갔던 새들도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길에는 꽃도 필 것 같아요. 뭔가 기분 좋은 설렘이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마칠게요.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고 저일 겁니다. 지구 어디서든 웃으면서 만나요. 흘러간다 헤엄치지 않고 둘러보지 않고 흘러간다 속살 같은 물길을 따라